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박정호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역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현장에서 직접 스킨십 하면서 질의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토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위안을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자, 디자인 산업 업계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 속에서 비켜갈 수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복병이 우리 디자인 업계를 휘감고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 트렌드 속에서 디자인 산업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디자인 산업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찾아왔습니다. 자, 제가 요즘 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을 하나 먼저 슬라이드에 담아왔는데요. 코로나19 종료 이후 과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참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 질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요즘 이 사진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는데요. 바로 9.11 테러 사진입니다. 뭐 이 사진이 9.12 테러 사진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코로나19와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 디지털 산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디자인 산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요.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9.11 테러 이전에 워싱턴 DC에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을 갔다가 귀국 비행기를 타려면 워싱턴 DC에 있는 공항을 한 30분 전쯤만 가도 제가 충분히 귀국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가 촉발되고 난 뒤에 역시 워싱턴 DC에 출장을 가고 나서 그다음 거기서 귀국 비행기를 타려면요. 이제 30분 전이 아니라 한 2시간은 충분히 남겨놓고 공항에 가야지만 제가 귀국 비행기를 충분히 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상황 변화가 생겼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검문 검색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이제는 미국 출장을 가려면요. 공항에서 신발을 벗고 혁대를 풀고 가방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는 물건이 있으면 다 꺼집어서 보여줘야지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로드가 걸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9.11 테러 혹시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기억들 하시나요? 9.11 테러는요, 2001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2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뒤에 미국 본토에서는 이와 유사한 어떠한 테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 출장 갔을 때 그러면 20년 전의 사건 때문에 이제 그런 유사한 일은 다시 안 일어났으니 9.11 테러 이전 상황으로 검문 검색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미국에 출장을 가거나 관광을 갈 때는요, 공항에서 여전히 신발 벗고 혁띠 풀고 가방에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을 때 다 보여줘야지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9.11 테러라는 미국인들의 커다란 상처를 입혔던 사건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작동해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공항의 입출입의 제도를 바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역시도 전 산업계, 우리 디자인 산업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지원해 줬던 그 많은 산업 부분, 제조업 부분의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인구 수에 준하는 3,500만 명이 실업자가 됐고요. 그중에는 나는 평생 직장을 다니고 있어라고 확신에 가졌던 뭐 보잉이나 아니면 허츠라든가 아니면 우버 같은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이 대거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양질의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내가 집 앞에 있는 월마트에서 주급받으면서 얼마든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실직을 해서 생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미국인들에게 아마 9.11 테러 이상의 큰 상처를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더라도 이제 국제 경제 상황 그리고 그 국제 경제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우리 디자인 산업의 변화도 아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워 보이고요. 코로나19와 요즘 확실히 같이 부각되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환경과 함께 시장의 상황이 크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초연결 사회로 전개되는 비대면 환경이 우리 디자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제가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오데스크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 사이트는 사이트 명칭을 개편해서 지금은 업워크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2012년에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소개됐던 오데스크라는 이 사이트는 글로벌 온라인 인력 중개 시장으로 이 사이트 안에만 13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 말 그대로 비대면 온라인 구인 구직 포털 시스템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일자리는 150만 개의 일자리가 있고요. 여기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450만 명, 그리고 등록 기업, 즉 여기서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이 54만 개나 존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 오데스크라고 예전에 불리우고 지금은 업워크라고 불리우는 이 사이트가 우리 디자인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디자이너들을 대거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업워크의 사이트에 한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글자를 보시면 탑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업무 포션들이 다 명시되어 있죠. 뭐 애니메이터라든가 아니면 2D 디자이너, 3D 애니메이터라든가 UX, UI 디자이너부터 또 비디오 프로듀서라든가 비디오 에디터라든가 다양한 우리 웹을 기반으로 또는 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을 대거 여기서 채용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기 이 화면에 보시면 전 세계에 여기는 UX, UI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은 어떤 분야의 디자이너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가 전부 프로포절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비대면 플랫폼에서 우리 디자이너를 어떻게 고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세부 화면을 하나 캡처해 왔습니다. 물론 디자인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로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 웨인이란 친구는, 위에 있는 웨인이란 친구는 IT 분야의 컨설팅도 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 국적이 어디냐 했더니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걸 봤더니 뉴질랜드가 국적이고요. 이 뉴질랜드 출신의 웨인을 여기서 고용한 사람들이 이 웨인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레퓨테이션 체크와 그리고 웨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인은 자신이 받고 싶은 시간당 페이를 역시 자기가 직접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바로 이 웨인이란 페이지 오른쪽 옆에 보면 시간당 자기가 받고 싶은 시간당 페이가 나와 있죠. 얼마입니까? 35불을 받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캡처한 거니까 이 웨인 바로 밑에 있는 사람도 비슷한 분야의 엔지니어 내지 디자이너일 텐데요. 역시 이 사람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본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국적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이 사람 역시도 이 사이트에서 이 사람을 고용한 사람들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로 따지면 뭐 별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전부 다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스라엘 분은 위에 있는 뉴질랜드 웨인보다도 자신이 받고 싶은 시간당 페이를 2배에 가까운 시간당 60불 정도를 받고 싶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는 아프리카 가나에 뭐 디자인 학과를 이제 막 졸업하고 대신 아무 경력과 레코드도 없기 때문에 저는 시간당 1불입니다 라는 디자이너부터 반대로 저는 구글 출신이고요. 만약에 당신이 어떤 앱이나 솔루션을 활용해 봤다면 거기에는 제가 디자이너로서 인발부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신 저는 시간당 300불은 받아야겠어요 라는 탑 디자이너까지 우리가 시간당 1불부터 300불 이상 되는 이렇게 300배에 가까운 다양한 어떻게 보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을 원격으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이런 말씀을 드리실 거예요. 특히 디자인이라는 영역들은 고객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격에 멀리 있는 디자이너들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일을 과연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으실 텐데요. 좀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겠습니다만 뭐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오프라인에서 고용한 것보다 이 어버크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에서 이들을 고용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위에 보이는 웨인이라는 친구를 저희 명지대학교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제가 고용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웨인은 뉴질랜드 자기 집이나 아니면 자기 오피스 또는 커피숍에서 일을 시작해야겠죠. 자, 그런데 웨인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어버크라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반드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웨인이 키보드 치고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을 전부 녹화를 해서 10분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을 때 그 10분은 차지해서 빠져버립니다. 즉, 그 과업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시간당 페이를 10분 단위로 이렇게 확인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참 우리가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평소에 수행했던 업무 스타일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 말씀 안 드리고 저 스스로를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은 자유로운 편입니다만 그 전에 국책연구기관에 펠로우로 있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면요. 국책기관에서 일했을 때는 아침 9시에 물론 출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 땡 치면 제가 바로 일을 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출근을 하자마자 뭐 화장실도 들리고 탕비실 가서 커피도 내리고 그러다가 마주치는 후배들하고 어제 야구 어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제 방으로 들어가면 한 9시 반 조금 안 되거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급여는 하나도 깎인 게 없죠.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점심시간을 12시에 이제 식사로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뭐 제가 근무하고 있던 그 국책기관 근처에도 국가중앙부처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점심시간이 굉장히 붐볐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점심시간에 좀 더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12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11시 한 40분쯤 미리 메뉴 정해서 어디 가서 뭘 먹을지 정하고 나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1시 40분쯤 제가 일을 하러 가도 저는 제 급여가 하나도 깎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 어버크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고용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20분은 당연히 차지해서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비대면 환경이라는 것은요, 우리 디자인 분야도 절대 비껴갈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 전 세계, 저는 일부러 UX, UI 디자인 파트만 하나 캡처해 온 것인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웹 디자인뿐만 아니라 애니메이터 또는 일러스터 또는 포토그래퍼 어떤 분야든지 간에 전 세계 다양한 수준의 급여를 제시하고 있는 디자이너를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고요. 이런 사이트는 이미 2003년부터 시작이 돼서 2007년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ICT 선진국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비대면 플랫폼 고용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일이라는 것은 같이 모여서 하는 거고 그래도 일이라는 것은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라는 나름대로의 선입견과 나름대로의 관습 아닌 관습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원치 않은 상태로 비대면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강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기업 현장에서 굉장히 새로운 움직임들이 목격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나름대로 인력풀이 여유가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굳이 많은 직원들을 일거에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자택근무를 시켜봤더니 커다란 업무의 유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리포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부 구성원들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그래도 모여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중소기업 상황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상공회의소 강의들을 가끔 CEO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 마주치는 여러 상공회의소 출신 CEO 분들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는 합니다. 자기 회사가 테헤란로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직원들에게 9시까지 출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9시까지 그 흔히 말하는 지옥철 타고 출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테헤란로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려면 그야말로 지옥철을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여름이면 직원들이 다 옷이 땀에 쩔고 뭔가 찝찝해서 출근하자마자 뭐 세수도 하고 시원한 냉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땀 식히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한 10시부터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여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선입견으로 직원들을 다 모아놨다가 자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엔 불가피하니 재택근무들 합시다라고 했더니 상황이 완전 바뀐 거예요. 집에 계시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9시에 카톡으로 뭔가 업무를 부탁드렸을 때도 바로 9시부터 네 알겠습니다라고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문화가 생겼고요. 뿐만 아니라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사무실이 낮 시간에도 굳이 불 켜고 여러 가지 그 사무실 고정비,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는 절전 기능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만 줄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비용 부분에서도 세이브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많아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직원들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재택근무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든지 어떤 직원들에게는 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 직원이 있다면 급여를 다시 조금 서로 간에 양보하고 조정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문화는 우리 디자인 산업도 절대 비켜갈 수 없는 문화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비대면 환경이 보다 본격화되고 나서 전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 산업적인 변화 아니면 우리 디자이너가 직면하게 될 변화 무엇이 있을까요?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더욱더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전에 우리 그 상공회의소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예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상공회의소에서 제가 조찬 강의를 끝내고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저를 이제 어느 CEO분 한 분이 붙잡더라고요. 박 교수님, 아까 소개시켜 주셨던 사이트 이름만 한번 다시 적어주고 가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버크라는 사이트입니다 하고 이렇게 적어드렸었는데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 사이트를 적어놓고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뒤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분이 그 사이트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다음 달 바로 똑같은 한 달 뒤에 같은 곳에서 또 강의가 있어서 한 달 뒤를 기다렸다가 그분이 또 오셨길래 그때 여쭤봤어요. 그때 사장님 어버크라는 사이트는 왜 여쭤보신 겁니까? 라고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베어링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요. 베어링이라는 어떻게 보면 B2B 사업에 가까운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이렇게 막 굉장히 신경 쓰면서 자주 리뉴얼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사회에 홈페이지라는 건 우리 회사의 얼굴과 같은 것인데 그래도 내가 홈페이지를 이제는 좀 너무 구닥다리가 돼서 좀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몇 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서 드디어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는 돈이 됐다 싶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웹마스터 업체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세상에 깜짝 놀라신 거죠. 몇 년 만에 견적이 두둑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그 웹마스터 업체에게 뭐 이렇게 몇 년 만에 지났다고 이렇게 단가가 올랐습니까? 견적이 올랐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얘기죠. 최저임금 상승했고요. 주 52시간제로 공기가 늘어나서 견적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읍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자기도 동의하고 52시간제도 다 동의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될 마당에 비싼 돈을 주고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는 참 좀 주저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제가 바로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곳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버크란 사이트.
그래서 그분에게 바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어느 나라 디자이너, 시간당 몇 불짜리 디자이너를 고용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파키스탄의 디자이너였고 시간당 3불 50센트 정도 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낮은 급여를 지급한 것입니다. 바로 비대면 환경 속에서는요, 우리 디자이너들의 권익과 디자이너들의 어떻게 보면 산업을 견실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었던 가장 근저의 제도 자체도 작동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큰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위기 요인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회 요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기회 요인인지 그 다음 슬라이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오데스크는 이렇게 10분마다 모니터 화면을 자동 캡처해서 키보드와 마우스 움직임을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급여를 지급할지 안 지급할지를 정하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매칭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대면 환경이 왜 우리 디자이너의 급여, 시간당 페이를 양극화를 유발할까요? 자, 간단한 그래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디자인 파트와 달리 제조업은 원래 양극화가 유발되지 않는 인더스트리입니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손을 자세히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공장의 생산 라인에 3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워낙 숙련공이라서 시간당 100개를 생산하고요. 가운데 앉아있는 근로자는 아직 손에 익숙치 않아서 시간당 하나밖에 생산을 못하고, 이쪽 끝에서 마지막 공정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시간당 10개 정도 쏘쏘한 생산력을 보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당 100개, 시간당 하나, 시간당 1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작업을 한다면 이 회사에서, 이 공장에서는 시간당 몇 개가 생산될까요? 당연히 시간당 하나밖에 생산을 못하겠죠. 자, 앞에서 숙련공이 시간당 100개를 생산해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은 시간당 하나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시간당 10개를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넘어오는 것은 시간당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이 생산 라인은, 이 공장은 시간당 하나밖에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직무 능력이라는 건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향 평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중심으로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간당 100개를 처리해서 고연봉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시간당 10개를 처리해서 적정 임금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결국 이 생산 라인에서는 시간당 하나밖에 처리를 못해서 결국 생산 라인 전체가 시간당 아웃풋이 하나인데 어떻게 인건비를 10개, 100개에 맞춰주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래서 예전에 이 드라마가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그때 그 시절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되었었을 그 시절에 우리 주변의 소득 분포 상황을 볼 수 있었던, 엿볼 수 있었던 드라마였는데요. 거기 배경이 쌍문동이었는데 앞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 다 고만고만한 소득에 비슷비슷하게 옹기종기 살았던 모습들이 저도 참 정겨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 2명 중에 1명이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모두 비슷비슷한 소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싹 바뀌었느냐?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고 나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업, 우리 디자인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에 가까워지면서 전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서비스업, 우리 디자인 분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서비스업의 급여 체계는 어떻게 변하나요? 바로 지금 보이는 그래프처럼 바뀔 겁니다.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은요, 자신의 직무 능력, 여기서 말하는 직무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말 스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후광 효과들, 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 이전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자신의 시간당 페이가 정말
현격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다른 디자이너나 또 다른 디자인 전문 회사와 전혀 상관없이 내 개인의 역량에 의거해서 나의 시간당 페이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디자인뿐만 아니라 법률, 의료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법률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 사법고시를 붙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김앤장이라는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당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변호사들, 저도 한 두어 분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사법고시는 붙었지만 뭐 그런 능력은 없어서 양재동 근처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간당 뭐 15만 원, 20만 원 받는 변호사들 잔뜩 있으실 거고요. 또 똑같이 사법고시는 붙었지만 그마저도 능력이 좀 부족해서 국선 변호하면서 시간당 몇만 원 받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을 겁니다. 바로 서비스 업체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페이먼트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곳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뒤바뀔지 한번 미리 예견을 해볼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까요? 사람의 직무 능력은 여기 가운데로 우뚝 솟아오른 그래프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똑같을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성적 우수한 사람 별로 없고 성적 평균에 가까운 사람 잔뜩 있고 성적이 좀 많이 뒤처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게 통상적이죠. 디자인 분야의 직무 역량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디자인 분야에서 직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전통적으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이 시장에서의 포션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포션을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저 직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고액 연봉은 오른쪽 끝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 어버크 사이트만 생각하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어느 회사가, 한국의 어느 중소기업이 아니면 한국의 어느 지자체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주 유능한 디자이너에게 뭔가 UX, UI 디자인을 맡기고 싶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과거에는 꼭 한국에 체류하거나 방문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좋은 일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일감은 자기 게 아닌 게 돼버렸었죠. 하지만 이제 비대면, 언택트 환경,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사회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UX, UI 디자이너는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과도 커넥티드 되면서 자신이 얼마든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연출돼 버린 것이죠. 따라서 그동안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일감을 추가로 따지 못했던 그 허들을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쪽 대척점에 있는 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군소한 어떤 군청 앞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송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청송군청 앞에서 웹마스터 업체를 운영하면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청송군에서 이런 웹 디자인 할 수 있는 회사는 나랑 바로 반대편 건물에 있는 최 사장님 둘밖에 없으니 군청 홈페이지 리뉴얼 할 때도 이번에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하고 이번에 저 사람이 수주받으면 다음번 내가 기회가 오겠지 라는 어떤 지역을 진입장벽으로 해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자, 이제는 어버크와 같은 비대면 환경이 디자인 각 분야에 하나하나씩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지역을 진입장벽으로 나름대로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능력을 보호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요, 천송군에 일하는 군수님뿐만 아니라 그 지자체 공무원들 역시 자신들의 홈페이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내놓으라 하는 디자이너들을 통해서 개편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은 우리 청송군이라는 어떻게 보면 교통 환경이 좀 열악한 곳까지 이런 서울 또는 수도권 아니면 해외에 있는 우수한 디자이너가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원치 않지만 동네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활용해 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어버크와 같은 하나의 플랫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디자이너에게도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일을 발주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급변해지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가 코로나19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디자이너와 디자인 전문 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이걸 크게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위기의 다른 말은 사실 기회입니다. 반대로요. 그동안 내가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일감을 내가 직접 수주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반대로 우리 한국의 우수한 디자이너들은 업워크와 유사한 사이트, 비대면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제 해외에서도 일감을 원활히 수주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컨퍼런스와 이런 포럼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하나의 기회장으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다음번에는 또 얼굴 볼 수 있는 기회 또 찾아뵙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